자, 이번 시간에는 44페이지 법인의 기관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봤죠? 그때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있어야 된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직무 관련성과 있는 행위면, 그래서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통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법인의 기관은 세 가지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자들을 그냥 법인의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래서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의사결정기관을 의결기관.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업무기관 또는 업무집행기관. 업무의 감독기관이 있죠. 그래서 업무 감독기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기관이다라고 하는 건 사원총회를 얘기해요. 사원총회를 의사결정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어요. 사단법인에만 있고, 그죠? 사단법인에 사원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단법인에 사원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필수기관이에요. 반드시 둬야 되는 기관이다. 그런데 상설기관은 아니고요. 비상설기관이다. 좀 특이하죠? 비상설기관으로서 회의이기 때문에 이사 등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이사 등이 소집 통지를 해서 소집했을 때만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럼 업무집행기관은요, 업무집행기관은 대표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기관은 아까 제가 여러분 암기시켜 드렸죠? 5개 지난 시간에 암기했어요. 특임, 청이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대리인, 임시이사, 청산인, 이사,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들, 이런데 평상시엔 이 이사가 대표기관입니다. 자, 이 이사는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이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필수기관입니다. 필수기관이고 상설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수면서 상설기관이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해요. 이사를 몇 명을 둘 것이냐, 이사를 1명을 둘 것이냐, 여러 명을 둘 것이냐, 이건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의 임기도 정관으로 정하는데, 이때 이 이사는 법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인이 이사가 돼야 됩니다. 자연인만이 이사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기관이고, 감독기관을 감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감사. 이 감사도 재단법인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감사는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둘 수 있다. 근데 반드시 둬야 되는 기관은 아니고요. 임의기관이다.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를 둬야 된다. 그런데 감사를 뒀으면 필수기관 아니에요. 감사를 뒀으면 항상 활동하는 상설기관이긴 하다. 그러니까 여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기관, 요거를 우리 이사라고 해서 대표기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사단법인에만 있다 그랬고 상설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있지만 임의기관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인 거예요, 이사. 그래서요, 기관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법인의 기관의 대표기관, 업무집행기관이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수기관인데,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두어야 한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 이걸 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이고, 이사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과정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해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정관의
필요적으로 반드시 둬야 되는 사항이다. 뭐 그런 정도.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잘 비교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사의 직무권한 그래요. 그래서 법인의 모든 사무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이사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사무집행은 대표할 때는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사무집행은 그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여기서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럼 우린 그냥 흔히 이사회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사회의 과반수가 아니라 이사의 과반수다. 그리고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을 때는 그래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정관에 정한 대표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대표 업무가 제한이 됐을 때는 정관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대표하고는 이런 일 하지 마라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공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까지 해놔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런 정도고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런 자들은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이사가 없거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선임된다. 특별대리인은 이 법인과 이사의 이익 상반 사항에 관해서 법인을 대표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정도 보시고 더 깊이 안 보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뭐 감사 임의기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있을 수 있지만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그리고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도 아니다. 왜 그럴까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등기사항도 아니다. 자, 됐고 사원총회 봅니다. 사원총회요. 사원총회도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한 번씩 출제가 돼요.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고 사원 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비상설기관으로서 소집을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이사가 소집하지만 이사가 아닌 자들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총회의 종류는 통상총회다. 통상총회는 우리가 정기총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통상총회다. 그 다음에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통상총회는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소집을 해야 되는데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년에 1회 이상은 소집해야 됩니다. 1년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임시총회다라고 하는 건 필요시 필요한 사람이 소집합니다. 필요시 소집하는데 자, 필요시 누가 소집하느냐? 이사가 필요하면 이사가 소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의 업무 범위는 정관에 정해져 있는데 정관에 정해놓은 이사의 업무 범위 외의 특별한 사항이 생겼다. 이때 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원총회 소집해서 사원총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시 이사가 선임할 수도 있고요. 소집할 수도 있고요. 또 감사도 필요시에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감사는 감독기관인데 이 업무를 감독합니다. 이사가 업무를 집행을 할 때 부정불비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다가 부정불비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사원총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사단법인 같으면 사원총회가 있으니까 사원총회에 보고하면 되겠지만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가 없으니까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단법인의 감사였다. 그러면 사원총회 소집해야 되겠죠. 스스로 소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원들도 소집할 수 있어요. 사원들. 이걸 이제 우리는 소수사원권이다라고 해서 소수사원권에 의해서도 사원총회가 소집이 된다. 여기서 소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이사에게 사원총회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받았으면 이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요 사원 등은 직접 소집해야 되는데 직접 소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직접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이거를 소수사원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시총회는 이렇게 해서 선임이 된다. 필요한 자가 이렇게 소집할 수가 있다. 선임이 아니고요. 그러면 소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 통지를 바랍니다. 소집 통지를 발해야 된다. 발송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소집 통지를 바란다. 그리고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여기 목적이 지금 통지가 되어 있잖아요.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통지되지 아니한 사항도 어떠한 사원총회는 이런 할 수 있다라고 정관에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행위는 할 수 있겠지만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고, 그러면 의결 방법은요, 통상적으로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한다. 자, 요건 이제 암기사항이에요. 그런데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 해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정관 변경할 때는 총사원 요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미 해산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삼이 해사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출석에 출석사원 결의권에 과반수로서 결의한다. 그럼 과반수 숫자 따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도 있어요. 또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서면을 통해서도 결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대리인이나 서면을 통해서 결의권을 행사한 직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따져준다. 이게 이제 사원총회에 관한 거였네요. 그래서 거기 사원총회 45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사단법인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필수기관이긴 하고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원총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기관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둬야 되지 정관으로도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 종류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 이렇게 나누어져요. 통상총회는 정관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소집되는 총회인데, 정관에 총회 소집에 관해서 규정이 없어도 법인의 이사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소집해 줘야 됩니다. 뭐 하란 얘기일까요? 예, 맞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집해서 결산보고 정도는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할 때, 감사가 필요할 때,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는 걸 소수사원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수사원권에 의해서도 소집이 된다. 그러면 소집 통지는 어떻게 되느냐. 일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 통지를 발한다. 그리고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원들이 모든 일에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결의하려면 미리 목적을 통지해야 내가 지금 가서 어떤 사항을 결의할 거냐라고 하는 걸 미리 좀 공부 좀 해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야 적절하고도 합당한 결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결의 방법은 사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그런데 특별 결의 요건은요, 정관의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임의해서는 총사원 4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삼이 해사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관 변경이라든지 임의해산 결의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가 아닌 다른 곳에 위임할 수도 없고요. 또 사원총회 결의로 스스로 우리 이거 포기하자라고 스스로 포기 내지는 박탈할 수도 없다. 그리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한데 결의권의 행사 방법에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모두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원권은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원권 원칙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이것도 또 관습이라든지 기타 정관 규정에 의해서 양도할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명예가 따른다든지 봉사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면 법인의 정관 변경이다. 법인의 정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법인의 정관은 법인이 처음에 설립될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법인 내부적인 기초 틀, 기초 법률, 그러니까 우리 사회로 보면은 헌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내부적인 기본 법률을 정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정관에 보면은 그 법인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그 법인의 실체 재산까지가 싹 다 나와요. 그렇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같은 거 보면은 이사의 임면 방법, 이사의 임면이다. 선임, 해임, 퇴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 자산. 그 다음에 법인의 명칭은 어떤 것들이다. 명칭. 법인의 설립 목적은 어떤 것이다. 목적. 법인의 소재지는 어디에 둔다. 소재지. 그래서 주사무소, 분사무소 모두 다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원은 어떤 자들을 사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사원 자격, 물론 어떤 경우에 득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실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상실된다. 그 다음에 변경, 뭐 득실, 변경 이런 것들 다 사원총회에 기재할 사항이죠.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존립 시기는 언제고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라고 해서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 이런 걸 정한 경우엔 이것들도 정관에 다 정해줘야 된다. 앞에서 이제 이자, 명목, 소, 사, 존 이자 명목으로 소고기 사존 그런 얘기죠. 발음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건 사단법인이 여기까지고 재단법인은 여기까지예요. 이자, 명목, 소까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외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목적도 마찬가지고 자산도 마찬가지고 이사의 선임 방법도 또는 해임 방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정관의 변경을 통해서 바꿀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정관을 변경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모든 운명은 사원총회라고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있어요. 의결기관이에요. 사원총회. 최고 의결기관이다. 사원들이 이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 법인의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변경도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 총사원의 아까 정3이라고 했잖아요. 정관 변경이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항이든 다 변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영리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법리를 영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불가능해요. 이것만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변경할 수 있는데 목적도 물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시 정관에 처음 정관 만들 때 이 사항은 절대 변경하지 말자라고 하는 변경 금지 조항을 스스로 만들었대요. 변경 금지 조항. 이거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생겼는데
변경 금지 조항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이걸 변경할 때는 100%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정도도 변경할 수 있는데 비영리를 영리로 바꾼다. 이것만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법인의 정관이고요. 이렇게 변경했으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또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저께까지 있던 정관을 허가받아서 오늘 변경을 했다. 그럼 어제 정관하고 오늘의 정관 규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허가받았으니까 이러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그 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정관 변경에 관해서 사단법인을 봤으니까 재단법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단법인은 처음부터 설립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네요. 그래서 정관도 그 설립자가 이 내 많은 재산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재산을 출연한 거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그 정관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금지가 됩니다. 원칙은 변경 금지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너무 비탄력적이고 사회 변화에 대응성, 적응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허용이 되느냐 그래요? 처음부터 이런 사항을 미리 감안해서 정관에 변경 절차, 변경 방법을 정해놨대요. 정관에 변경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정관에 변경 방법의 규정이 있대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변경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관에 변경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없는 경우. 이때도 어떻게 할 거냐? 이때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정관에 변경 절차, 변경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재산 보호를 위해서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시에는요, 그 명칭이나 소재지 정도는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명칭이나 소재지 정도는 변경할 수 있다. 또 정관에 변경 방법 내지는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정관에 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답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때는 그 목적 기타 정관 규정도 변경할 수 있다. 목적뿐만 아니라 기타도 변경할 수 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변경했으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가 있어야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내용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관의 변경이다. 그래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해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정해놨던 정관 규정이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법인을 소멸시키기 싫으면 정관을 변경해서라도 현대사회에 적응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관 변경의 의의라고 하는 거 지금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 변경 금지 사원도 전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데 비영리를 영리로 변경하는 것만 불가능하다. 그리고 변경을 했어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건 똑같네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인데 재단법인은 원칙이 정관 변경이 불가능한데 정관 변경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을 때 없을 때도 재산 보호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명칭이나 소재지는 바꿀 수 있지만 아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목적도 기타 규정도 변경할 수 있는데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여기서 허가는 인가로 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또 이번에는 안 들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또 운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들이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법인의 어떤 탄력성을 잃게 되면은 정관을 어떤 절차를 바꿔서, 어떤 절차로서 정관을 변경해서 탄력성과 대응성을 갖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법인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땐 법인을 소멸시켜야 된다. 자연인도 마찬가지죠. 오래 살아서 더 이상 생존력이 떨어진다. 그럼 사망하듯이 법인도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법인도 소멸해야 되죠. 자연인은 사망한다고 하지만 법인은 소멸한다고 합니다. 자연인이 사망할 때는 그냥 뭐 사망 가지고 끝나지만 법인이 소멸할 때는 해산 절차,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해산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람도 아닌 것 한데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해서 활동하게 했으면 소멸할 때는 사회에 끼친 해를 최소화시키라고 해서 최소화시키라고 그래서 청산 절차가 강행 규정으로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소멸입니다. 법인의 소멸 과정은 해산 및 청산이다. 해산 과정에 사실은 청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과 청산이다. 자, 우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람을 모으거나 재산을 모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아서 설립했으면 그러면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흩어버리면 되는 거죠. 흩어버리기 전에 사회에 끼친 빚을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끼친 빚을 최소화하라라고 해서 청산 절차가 있는데, 그럼 먼저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이 들어가는 거고 청산이 끝나면 해산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해산 절차가 발생을 하면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청산 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법인은 해산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 먼저 해산 사유가 뭐냐? 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는 이것도 이제 단순히 암기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한 달 동안 먹은 게 없대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자, 달파만 취사다 그래. 한 달 동안 파만 먹었대요. 입에서 냄새 예술로 나겠다, 그죠? 그래요. 한 달 동안 파만 먹었대요. 그러면 몸은 깨끗해지겠는데 그 대신 돌아가시겠네요. 그래서 이게 해산사유다. 목적의 달성이에요. 또는 달성 불능이 됐다는 거죠.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더 이상 달성할 목적이 없대요. 그러면 정관 변경해서 목적을 다시 만들면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졌다. 그럼 소멸해야 되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이 있긴 있고 달성도 안 됐는데 이게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시작한다. 그런데 정관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소멸인 겁니다. 그래서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그 다음에 법인의 파산입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채무가 초과되면 파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의 부족함이 분명해진 때는 법인은 파산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파산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때는 법인은 소멸하는 겁니다. 청산 절차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간의 만료다라고 하는 거죠.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을 정해놨나 봐요. 그 존립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정관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는 소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예요. 설립허가의 취소다라고 하는데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해주고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취소 사유는 정관을 위반했대요. 아니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한다. 공익을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도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위반하고 있다.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이게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고 설립허가가 취소가 되면 해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대요. 이 사유는 처음부터 정관에다 정해놓은 사유였다. 그 다음에 무는 없을 무자예요.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됐다. 무사원입니다. 이사가 하나도 없게 됐다. 그럼 이사는 다시 뽑으면 돼요. 그런데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됐다. 그러면 이것도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의입니다. 이미 해산 결의 있었죠. 이미 해산 결의는 총 사원 얼마였을까요? 해사 3이니까 4분의 3 이상이 우리 더 이상 활동하지 말고 해산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 사유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입니다.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고 여기까지가 달파만 취소 여기까지가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 두 가지는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 사유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럼요. 이거는 공통된 해산 사유고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 사유다. 사단법인 특유 해산 사유다. 뭐 요런 정도도 출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한번 구분해 봤고요. 해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청산인이 취임하게 돼요. 그냥 소멸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청산인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청산인이 취임하게 되면 취임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해산 신고를 합니다. 해산 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등기를 해야 돼요. 해산 신고는 주무관청에 하고 등기는 관할 법원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인은 취임했으면 청산 업무 해야 돼요. 청산 업무 가장 먼저 해산 신고 등기해야 되면서 동시에 청산 사무에 돌입해야 되는데 청산 사무는 먼저 기존에 행하고 있던 현존 사무 빨리 종결해야 됩니다. 현존 사무 빨리 종결하고 청산 사무만 해야 되는 거죠. 현존 사무 최대한 빨리 종결을 하고 법인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추심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적당한 환가 방법에 의해서 처분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채권, 재산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또 채무 변제죠. 청산인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는 채무 변제인 거예요.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럼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는요. 취임한 날로부터 먼저 2월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는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야 채권들 신고해라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이 최고 방법이 먼저 청산인이 채권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청산인이 채권자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청산인이 채권자를 모른다. 그럼 개별적으로 최고할 수 없잖아요. 알고 있을 때는 개별 최고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우리 청산 절차 들어갔으니까
빨리 받을 돈 있으면 청구하세요 라고 개별적인 최고를 해야 되고, 청산인이 모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는 이때는 공고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공고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 최고는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공고, 특히 3회 이상을 공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 신고 기간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 채권 신고 기간은 길게 줘야 됩니다. 신고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신고 기간은 2월 이상의 기간으로 설정해 줘야 된다. 이 신고 기간 중에 이자가 신고하지 않았대요. 청산인이 모르고 있는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청산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고, 이 내용도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같이 공고사항이다. 이땐 제외가 되는데, 청산인이 알고 있어서 개별 최고한 자가 청산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이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 주어야 한다. 자,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 신고 기간 중에는 채무 변제가 금지가 돼요.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법인이 청산을 계속 진행할 거냐, 아니면 파산으로 끝낼 거냐. 법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채권을 모두 다 모아보면 변제할 수 있는 변제 자산이 되는데, 채권 신고를 다 받아보니까 법인의 요 신고기간이 끝나서 보니까 법인의 재산보다 법인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파산으로 가야 되고, 이 경우에는 청산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요 기간 중에 변제기 도래한 채무라고 해서 다 변제하다가 보니까 마지막 날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 그러면 파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변제받은 사람들이 더 이익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엔 채무 변제는 금지가 된다. 금지가 되고, 그 대신 지연 손해는 배상하는 거예요. 지연 손해는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연 손해는 지연이자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법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의 부족함이 분명하다. 그때는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관제인에게 업무 인계하면은 더 이상 청산인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민법에서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법인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충분한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변제해야 되겠죠? 이 이후부터 채무 변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채무를 쭉 변제하다 보면은 재산이 남을 거 아니냐고요. 재산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면 잉여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는 재산은 어떻게 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자녀 재산의 귀속이다. 청산인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요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청산에서 제외됐으면 이 사람은 요 채무 변제가 끝나고 남아있는 자녀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자녀재산도 귀속 권리자에게 귀속시키고 난 다음에 변제 청구할 수 없어요. 자녀재산의 귀속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정관에서 정관의 정한 자에게 귀속시킨다. 정관의 정한 자가 없을 때는 그때는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여기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사원총회, 사단법인 같으면은 사원총회 의결도 거쳐야 된다.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 그럼 그때는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우리 조국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없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 칼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국고에 귀속이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된 때, 자녀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됐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청산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청산 절차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법인이 소멸하는 거고요. 법인이 소멸한 사실, 그날로부터 몇 주죠? 또 3주 이내에 청산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청산 종결 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등기합니다. 신고는 주무관청에, 등기는 법원에 한다. 이런 절차가 청산 절차인데, 청산 종결 신고 등기까지 다 했다는 얘기는 청산 절차가 종결됐다라고 하는 판단까지 했다. 그런데 법인이 재산이 남아있다. 나중에 보니까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러 온 거예요. 자녀 재산까지 귀속 권리자에게 모두 다 귀속시키고 났는데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왔다. 그럼 결국은 법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럼 비록 청산 종결 신고 내지는 등기가 된 경우에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소멸하지 않았고, 그럼 언제 소멸하느냐? 청산 절차가 사실상 종결된 때, 그러니까 사실상 종결이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딱 자를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법인은 소멸하게 되고 권리 능력을 잃게 되는데, 그럼 청산 종결 신고 내지는 이 등기는 뭐냐? 이 등기는 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소멸하게 된다. 이 청산 절차에 관한 것도 한 문제 정도는 늘 나오죠. 이런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절차적으로 요 순서에 따라서 집에 가셔서 이제 수업을 한번 동영상으로 들으시면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런 게 공부예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어려운 건 이제 빼먹고, 제가 요번 과정에서 필요 없는 건 제가 알아서 빼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건 집에 가셔갖고 한 번씩 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제 법인의 소멸, 그래서 해산 및 청산 한번 보는 거예요. 거기는 양쪽 가로 1번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두 번째, 청산 종결 등기 시에 법인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료된 때 소멸한다. 해산 사유, 공통된 해산 사유 달파만 취사, 사단법인에만 있는 사유 무사원, 그 다음에 이미 해산 결의, 이런 정도고요.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사유 중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 이거 취소 사유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세요. 그 다음에 법인의 청산인데 청산법인의 능력이에요.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청산법인의 기관은 청산인이다. 물론 청산인이 되려는 자들, 이것도 이제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청산사무는 기본적으로 해산 신고하고 등기,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인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절차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최고해야 된다. 채권 신고의 최고 여기 나오죠? 최고. 그래서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 방법. 근데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된다. 자, 이렇게 최고하면서 신고하라고 신고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은 2월 이상의 기간이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사무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변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공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 신고가 없어도 반드시 변제가 돼야 된다. 청산 절차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요거밖에 없겠죠. 청산 종료 후 귀속 권리자에게, 여기 귀속 권리자가 자녀재산에 귀속 권리자가 정해져 있는데, 귀속 권리자에게 귀속되기 전에 자녀재산에 대해서만 변제 청구할 수 있고, 채권 신고 기간 중에는 청산인은 채무 변제가 금지가 된다. 그 취지를 하셔야 되고, 자녀 재산은 이런 자들에게 귀속이 된다.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은 이런 경우에 법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을 때, 그래서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내용을 공고한다. 그리고 파산관제인에게 업무를 인계하게 되면 청산 사무는 끝나게 된다.
법인이 소멸하는 시기가 언제냐?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그래요. 이때 사실상 종결됐는지 알아서 소멸시키려고 해서 3주 후에, 3주 이내에 청산 종결 신고도 하고 등기까지 했는데 누군가 채무 변제하러 왔다. 그럼 법인의 재산이 남아있다. 그렇죠. 돌발적인 일이 생겼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비록 청산 종결 신고와 등기가 다 끝났어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남아있고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그러니까 그자가 재산을 갖고 왔대요. 그럼 그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그 청산사무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어떤 놈이 또 왔더라. 그럼 아직 다 소멸 안 한 거예요. 그날도 갔다 왔는데 저녁에 어떤 놈이 돈 갚으러 또 왔더라.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소멸하지 않는 거죠. 내일 소멸시켜야 되겠다. 근데 내일 모레 계속 온다. 그럼 언제 끝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사실상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는 청산법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지 법인의 소멸 요건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권리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까지 했고, 그 밑에 이제 물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권리의 객체인 거예요.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 민법 총칙에는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에 관해서 총칙에서 보고 나머지는 뒤에 채권편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